윤종신의 늦바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지 않아 폰으로 뉴스를 실눈으로 살폈다. 거대한 혼돈에 휩싸인 최근 정국을 마주하기 버거워 내 사랑 연예란으로 눈을 돌렸다. 12년 만에 라디오스타에서 하차하는 윤종신. 갑자기 기억 한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다. 20 중반, 한창 내 위약과 냉소가 치솟을 무렵 난 매주 수요일마다 라디오스타를 즐겼다. 색동옷에 연지를 찍은 무릎팍의 등살에 한 회가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던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이라 뭐든 헐뜯고 싶을 때 김구라가 거기 있었다. 아직 먹고 살기가 텁텁하던 시절 김구라는 전투력이 최고조에 다다라 있었다. 난 그의 돌직구에 대리만족을 느꼈다. 사무실에서 과장의 구박에 숨죽이던 나와 달리 그는 래퍼처럼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일갈했다. 게스트를 불러놓고 막 나무라는 라디오스타의 콘셉트는 사실 곱지 않은 시선을 불러일으켰다. 김구라가 칼을 높이 쳐들면 신정환이 입에 머금던 술을 내뱉는 시기니 당할 자가 없었다. 온갖 매체에서는 막말 방송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거침없음을 불편해한 안티도 상당했다. 그래도 김구라, 신정환, 윤종신, 김국진은 꿋꿋했다. 난 정예라는 말을 떠올리면 삼국지나 슬램덩크가 아니라 당시 라디오스타를 먼저 떠올린다. 난 수요일 밤 라디오스타에서 허튼 소리를 주워 듣고 주말에 술자리에서 거친 농담을 배설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김구라의 전투력도 예전과 달리 묽어진 탓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 밥상머리에서 그가 출연하는 복면 가왕을 보더라. 김구라는 바야흐로 주말 저녁을 책임질 수 있는 방송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그 결과로 난 이제 김구라가 나오는 예능을 잘 보지 않는다. 내가 텔레비전을 멀리하던 시점이 그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 당시에 김구라는 방송을 같이 시작한 윤종신을 함부로 격하했다. 게스트가 지루해 방송이 잘 풀리지 않으면 패널들끼리 서로 헐뜯는 분위기에서 김구라의 먹잇감은 단연 윤종신이었다. 인텔리한 이미지에 음악적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그가 40이 넘어 험난한 예능에 뛰어들었으니까. 김구라는 틈만 나면 무시와 조롱으로 윤종신의 커리어를 깎아내렸다. 유희열, 김동률과 함께 90년대 감성 발라드를 장악했지만 어느 순간 격차가 벌어져 버린 시기. 그들이 해가 다르게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르게 40이 넘어 본격적으로 주워먹기 개그 스타일을 창시한 그의 처지를 비꼬았다. 난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윤종신의 음악적 슬럼프라고 생각한다. 찬란하게 빛나던 윤종신의 음악은 뒤늦은 입대, 결혼으로 인해 하향 곡선을 탔다. 아니,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다. 난 그때 무르익음이라는 가치를 몰랐으니까. 온통 뜨겁기만 해서 조금만 식어도 시시해했으니까. 김구라는 그 미지근함을 그가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단언했다. 그건 윤종신에게 아픈 말이었을 것이다. 김구라의 말은 농담조였지만
물이 졸아버린 신라면처럼 맵고 얼얼했다. 나 역시 김구라의 독한 혀에 자지러지게 배를 긁으며 웃었던가. 예능 누뚱이라는 호칭에 손뼉을 치며 웃던 윤종신은 때마다 너그럽게 놀림을 받아들였지만 몇 년 후 한 인터뷰에서 초조와 서글픔을 느꼈던 마음을 고백한 바 있다. 내가 한때 몰입하던 뮤지션은 그렇게 잊혀갔다. 아마 나도 그 시점부터 윤종신의 음악을 멀리했던 것 같다. 김구라의 말처럼 난 90년대 발라드가 정점인 시기에 그의 음악을 즐겼다. 카세트 테이프를 모으던 형의 영향으로 윤종신, 유희열, 윤상, 전람회, 이승환을 일찍부터 들었다. 내 눈엔 신승훈을 들으면 시시했고 윤종신을 들으면 뭘 좀 아는 놈이었다. 하지만 내가 윤종신의 앨범 중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애니가 수록된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다. 남들이 한풀 꺾였다고 말하던 시절 그의 음악이 내 플레이리스트에 한참을 머물렀다. 연인과의 이별을 격한 감정 없이 소외하고 때론 팔짱을 두르고 웃을 수 있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김구라가 메가리가 없다고 비난했던 음악적 기조가 너그러운 윤종신의 성품과 잘 어울린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앨범 표지를 보면 일찍부터 코트를 꺼내 입은 그는 이제 한 시절이 지남을 잊지 않고 이제 다시는 뜨겁지 않으리라 말한다. 그리고 윤종신의 다음 정규 앨범 제목은 그늘이다. 모두의 예측과 달리 윤종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가 어릴 적을 회고해야 문득 떠오르는 과거로 남지 않았다. 노총각 4인방으로 불리던 4명의 뮤지션이 음악과 거리를 둘 때도 그는 예능에만 출연하는 2인자 캐릭터에 머물지 않았다.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를 진행해 천편일률적인 한국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형식 실험의 성공 사례로 남겼다. 또한 패널들의 온갖 사고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스타를 보란듯이 MBC 간판 예능으로 정착시켰다. 12년 동안 단 1회도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지켰다. 난 누군가에게 품위 있는 40대를 말할 때 윤종신을 언급할 때가 있다. 자신의 미흡을 두고 농담을 할 줄 알고 과거의 성공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 화려한 미덕보다 익숙함과 변주의 가치를 아는 뮤지션.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이 가진 부박함을 의식하는 감각. 난 윤종신을 볼 때마다 벤 스틸러가 떠오른다.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 하지만 재기 넘치는 미소와 말끝마다 유머를 곁들이는 재치. 미트 페어런츠에서 벤 스틸러는 간호사이자 어딘가 듬성듬성한 사육감을 연기한다. 설상가상으로 장인은 로버트 드니로고 그의 극성스러운 딸 사랑에 잔뜩 긴장한 벤 스틸러는 실수 연발이다. 전직 CIA 요원인 장인은 의심이 커지자 더 그를 옥죄고 벤 스틸러는 점점 더 고립무원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결국 모든 난관을 넘어 결혼에 골인한다. 벤 스틸러의 이런 어벙벙하고 나사빠진 캐릭터 라이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심각한 상황을 비트는 재치 있는 말솜씨와 다재다능함은 그를 다시 보게 한다. 그건 윤종신이 가진 특질과 같아서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 처음엔 얕보다가도 종국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난 말이 적고 매사에 어두워 벤 스틸러처럼 재치 넘치는 달병가에게 호감을 느낀다. 특히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을 농담을 한다는 점을 좋아한다. 자신을 소재로 한 농담처럼 안전한 유머는 없다. 이 역시 윤종신과 비슷한 면이다. 두 사람은 체격과 성격 못지않게 화법과 유머까지 닮아있다. 난 라디오스타에서 윤종신의 마지막 회를 보았다. 김구라는 윤종신에게 이별 선물로 100유로가 갈피에 끼워진 책 한 권과 하와이안 셔츠를 선물하더라.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의례적인 요식이라 고개를 돌리고 선물을 건넨다. 하지만 윤종신의 얼굴엔 감동의 빛이 스쳤다. 거기엔 10년을 넘게 쌓아 올린 유대가 있었으니까. 모두가 지쳐 안식할 나이에 자신을 북돋는 동년배를 향한 존중이 있었다.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여 주책맞게 침대에서 찡해졌다. 방송에서 하차한 그는 월간 윤종신이 10주년을 맞게 되는 내년 이방인의 시선으로 프로젝트를 제작한다고 한다. 윤종신은 라디오스타의 마지막으로 늦바람이라는 곡을 불렀다. 그래도 그 덕분에 누구나 처음을 상기하듯 나 역시 종종 그의 여름을 떠올린다. 숨막히는 더위에 신음하던 나는 갈피를 못 잡고 아파트 단지를 쏘다녔다. 딱히 갈 데는 없었다. 빈집은 싫었고 놀러 갈 만한 곳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놈의 PC방이라면 지긋지긋했으니까. 들끓는 애들도 뮤턴트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꼴도 질색이었다. 아마 난 그때부터 뿅뿅뿅을 싫어했나 보다. 날 둘러싼 아파트 단지의 빼곡한 문들은 이 더운 여름에도 굳게 닫혀있다. 그때 학교 도서관을 떠올린 건 순전히 에어컨 탓이다. 거기라면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겠지. 컴컴한 복도를 삐걱거리며 걷는데 정막이 흘렀다. 정적을 끼얹으니 등목을 한 듯 시원하다. 난 학교가 늘 힘들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시끌벅적함을 못 견뎠기 때문이었다.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 틈에서 어떻게든 혼자가 되려고 용을 썼다. 그러니 선생도 날 곱게 보지 않았겠지. 뭐든 같이 하기를 강요하는 통에 억지로 어울리는 척했다. 고개를 수그리고 두 팔로 빛을 가리며 이어폰을 끼고 엎드려 쳐잤다. 그러면 좀 살만했다. 복도 끝에 이르자 도서관 창으로 사서 선생님이 보인다. 수북이 담긴 녹차 티백과 잘 깎인 연필이 책상에 놓여 있다. 격자무늬 블라인드로 빛이 들어오지만 눈이 부시진 않다. 신간 도서 목록을 정리하다 말았는지 책상 한옆에 책들이 쌓여 있다.
늘 입던 청바지에 긴 머리로 얼굴을 감춘 그는 뭘 읽고 있을까? 쭈뼛거리며 아무도 없는 도서관 귀퉁이에 앉았다. 무심코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삼중당 문고에서 나온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어느새 다가와서 이 소설을 좋아하냐고 내게 묻는다. 입술이 근질거리고 손끝에는 감각이 없었다. 뭐라 했더라? 잠든 사람처럼 몽롱한 기분으로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늘 디디던 대리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 늘 걷던 복도를 스치듯이 지나며 생각이 또렷해진다. 학교 문을 나서자 오후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난 그와 책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영화 러브레터. 사서 선생님을 향한 추억과 함께 내 기억 속에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건 도서 대출 카드다. 책 뒤에 꽂힌 도서 대출 카드는 최근엔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대출 카드에 꼭 기록을 남겨야 했다. 그래서 카드만 봐도 어떤 사람이 대출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한여름에 찾아간 도서관에서 추리 소설책을 빼들고 노란 봉투 속 빳빳한 종이카드에 내 이름을 새기고 책을 들고 나오던 시간이 그립다. 이런 도서 대출 카드에 관한 추억을 다룬 영화도 있다. 러브레터는 도서 대출 카드가 만든 인연이 긴 세월을 거치며 우연을 타고 다시 찾아오는 마법과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 주인공 히로코는 죽은 남자친구 후지이가 그리워 그의 고등학교 시절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 근데 놀랍게도 남자친구 이름으로 답장이 온다. 영문을 알고 보니 죽은 연인과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자 동명이인인 여자 후지이가 답장을 한 것이다. 히로코는 후지이에게 학창시절 그에 대한 기억을 생각나는 대로 알려달라고 조른다. 그렇게 편지로 그에 관한 기억을 주고받으며 영화는 덤덤하게 흘러간다. 남자 이츠키는 늘 빈둥거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책 도서 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게 취미인 녀석이었다. 그에 관한 기억은 죄다 불쾌한 것뿐이라 별다른 말을 할 게 없다고 여자 이츠키는 말한다. 다만 오직 하나의 기억은 남다르다. 그녀가 가족상을 당해 학교를 못 나올 때 남자 이츠키가 불쑥 그녀를 찾아온다. 책 한 권을 들고 대신 반납해달라며 퉁명스러운 말을 남기고 떠난 녀석. 이때 건네받은 책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그 후 남자 이츠키는 전학을 가버리고 둘은 영영 만나지 못한다. 여자 이츠키는 옛 추억이 떠올라 오랜만에 다시 고등학교 도서관을 찾는다. 그 시절의 추억이 몸을 감싸고 시간의 경과를 몸소 느끼며 회상에 젖는다. 며칠 후 이츠키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후배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이다. 녀석들은 그녀에게 덥석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책을 내민다. 남자 이츠키가 그녀에게 반납해달라고 했던 그 책이다.
그리고 책에 꽂힌 독서 카드를 보니 학창시절 여자 이츠키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땐 종종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일상의 커다란 구멍을 마주하고도 미처 돌볼 새 없이 스쳐 지난다. 늦은 밤 뭔가 떠올라 기억을 물끄러미 응시하지만 머리가 아득해 눈꺼풀만 무겁다. 언어는 애초에 불완전해서 마음을 온전히 녹여낼 수 없다. 이런 우리를 위해 어떤 영화는 창밖으로 멀리 어두워지는 늦저녁 하늘처럼 불가해한 현상을 서술한다. 내가 정체 모를 기분에 허우적거릴 때 어떤 이야기는 날 문학의 자장으로 이끈다. 미묘한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광채를 띤 순간을 포착한다. 영화 러브레터는 기억 속 그런 광채에 관한 영화다. 도서관이라는 로맨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간에서도 낭만은 깃든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오래전 그날을 떠올린 데는 시인 박준의 영향이 컸다. 며칠간 야금야금 글을 읽으며 지나긴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쓴 시구들은 과거 한 귀퉁이에서 건져 올린 것이었고 난 그로 말미암아 내 누추한 기억에 손댈 용기를 얻었다.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내가 미적거리는 과거라는 걸 생각했다. 내가 머물렀던 기억이 아무런 영향 없이 흩어져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난 어떻게든 내 과거에 미사 여구를 붙여 뭔가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쓴다. 전엔 그게 억지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엔 다들 그렇게 훼손된 무언가를 덧칠하며 산다고 이해한다. 박준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가 과거를 돌보는 바에 내 멋대로 안심했다. 박준이 기억하는 그 해는 별거 아닌 일들이 스치지만 심심한 어조로 쓴 그 시간이 읽고 보니 애틋하다. 그땐 그저 버티기만 했던 것들이 지금은 필터에 끼워져 그럴듯하다. 덧없는 위로를 바라며 윤색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눈앞에 쏟아지는 일들은 녹록지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다 웃어 넘길 일이라고 믿지 않으면 고단하다. 내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애가 내 생애에서 가장 밑바닥이었기 때문이다. 가정과 가족이, 친구와 터전이, 켜켜이 등진 미래가 날 흐드러지게 밖으로 내밀었다. 그런데 오늘 박준을 읽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그 시간 또한 추억처럼 아련해진다. 셀린저를 핑계 삼아 그럴싸한 감정을 꾸민다. 시집의 말미엔 신영철 평론가가 박준에 대해 적었는데 그 역시 시더라. 마치 피처링하는 가수가 원곡자를 넘어서듯 신영철은 해설을 통해 얇은 시집에서 제 지분을 확보한다. 이러다 여차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오만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만큼 그의 해설은
박준의 시를 더 돋보이게 함은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해설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이 된다. 난 늘 예술 작품에 관해 말한다는 핑계로 글을 써왔다. 그게 때론 비겁하게 누군가의 명성에 숨어 글을 쓴다는 자괴를 불렀지만 신영철을 읽을 때면 예술에 관해 발언하는 그 자체에도 길이 있음에 안도한다. 그가 쓴 정확한 칭찬에 찬사에 말 그대로 미사 여구에 감복한다. 사서 선생님을 따르게 한 건 부러움이었다. 그를 좋아했지만 정확히는 그의 저변에 끌렸다. 그는 책에 쌓여 낙관적이었고 세상 근심을 종이 더미에 휘발했다. 난 그를 보며 훗날 책 곁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꽤 긴 시간 내 꿈은 도서관 사서였다. 책 냄새를 맡으며 기억을 그럴듯하게 적고 다시 종이를 만지는 삶.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퇴근하면 다 괜찮아져. 카페에 가서 책을 펴면 족하다.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고 대충 수습하고 소설로 도피한다. 다 끝나고 혼자 있을 수 있다면 그뿐이다. 그렇게 타이르곤 한다.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서촌 초입에 자리한 종로 도서관을 좋아한다. 사직단을 끼고 후미진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공원에 이른다. 며칠 전에도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 그 근처를 걷다 평소 눈에 안 띄던 작은 놀이터를 발견했다. 공기도 좋아 철봉이라도 할 겸 놀이터에 발을 디디자 한 소년이 보인다. 흰색 반소매 티에 검정 추리닝 바지, 의자엔 큰 스포츠 가방이 놓여있다. 녀석은 나를 보고 잔뜩 움츠러든다. 때 아닌 불청객이 영 못마땅했는지 짐을 챙긴다. 난 수상한 사람이 아닌 너와 함께 이 공간에 있기에 꽤 적합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되도록 온화한 표정으로 철봉을 했다. 사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일 싫고 극장 옆좌석 타인이 가장 거슬리는 법이다. 그래, 내 외향이 심히 험악하지. 금세 자리를 뜰 것으로 보였던 소녀는 놀이터 가장자리에서 허공에 발차기 한다. 스피커로 작게 틀어놨던 이름 모를 노래도 이어폰으로 바꿔 끼고 혼자에 심취한다. 왠지 모르게 그의 시간을 침범한 것 같아 미안했다. 철봉을 하며 소년을 살폈다. 이 늦은 시간에 뭘 하는 걸까? 녀석은 마치 몸 구석구석을 단련하듯 바삐 움직인다. 난 소년을 관찰하기 바빠 미적거렸다. 괜스레 누군가의 기묘한 시간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밤 11시 놀이터는 소년에게 어떤 시간일까? 어쩌면 고달픈 하루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려온 건 아니려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풀고 정처 없이 생각을 흘려보내는지 가족의 얼굴, 학교에서의 생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난 조용히 놀이터를 빠져나와 경복궁역으로 향하며 소년을 떠올렸다. 나이키 가방에 들어있던 장갑과 티셔츠,
끈이 해진 하얀색 슈퍼스타 운동화, 공기에 흩어지는 가쁜 숨.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러운 이사로 통학 시간이 길어졌다. 걸어서 5분이면 가는 학교를 버스 타고 40분을 가야 했다. 잔뜩 주눅이 들었다. 확실히 제 구획이 잡힌 무리 틈에서 혼자 된 기분이었다. 교실에서 배격된 느낌에 책상만 보다 빠져나왔다. 그땐 종일 머리가 시끄러웠다. 시종일관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CD 플레이어를 닳고 닳도록 들었다. 귀를 틀어막고 딴청을 피우면 좀 살만했다. 시끄러운 집안을 잊기 위해 방구석에서도 듣고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피해 지옥에서 춤을 췄다. 파란색 파나소닉 제품이었는데 싸고 튼튼했다. 검은색 배낭에 소설책을 몇 권 넣고 한없이 골목을 걷다 들어가면 잠이 잘 왔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휘성 1집이다. 구슬프게 울부짖는 그의 캐릭터가 요즘엔 희화화되는 모양인데 그땐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 아마 울기도 했을걸. 그래서 요즘도 휘성 1집을 들으면 괜스레 오그라든다. 아침에 길을 나서며 오랜만에 안되나요를 들었다. 멜로는 가뿐하게 14개의 트랙을 재생한다. 어쩐지 가볍게 들린다. 당시 내가 들었던 휘성은 무거웠는데 그에겐 정제되지 않은 날카로운 울분이 있었다. 유치한 자기 연민과 교실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내 속내가 꾹꾹 담겼다. 데뷔 초기 휘성의 무대를 기억한다. 이상한 파마를 하고 큼지막한 옷을 입은 그는 내가 TV에서 보던 발라드 요정과는 달랐다. 요란한 가수 틈에서 눈을 부라리며 땅만 보고 노래를 불렀다. 내게 휘성은 과잉이며 어둡고 침울했지만 남 같지 않았다. 목이 다 긁히고 쉬어도 끝내 뱉어버리는 무모한 기운이 좋았다. 세속적인 느낌이면에 부득불 마이크를 잡은 기운이랄까. 침범 불가한 제 영역에서 모두를 밀어내듯 부르는 노래가 좋았다. 아침이면 그의 CD를 재생하며 아득한 등굣길을 버텼다. 지금은 내가 변해서일까 CD 플레이어가 스트리밍으로 형체가 없어져서일까 감정이 녹슬어 그 기운을 떠올리지 못한다. 난 종종 지나간 일을 곱씹다가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도 그런 잡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때리는 기분으로 글자를 새겼다. 꺼내놓고 들여다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나아질 건 없었다. 누군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는지 모르지만 난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잘 모른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확실한 게 없다. 매일 아등바등 발맞추지만 도통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지금 직면한 문제가 산적한데 상상으로 도망치기 바쁘다. 사무실에서 적어온 투두 리스트가 산더미인데
자꾸 과거에 자리 잡고 턱을 괸다. 요즘 점점 더 꿈을 많이 꾼다. 며칠 전에는 말론 브랜도와 제임스 딘이 말다툼하는 걸 뜯어말리느라 혼났다. 둘 다 서로가 더 위대한 배우라고 싸우는데 꿈 같지 않게 생생했다. 나는 무조건 말론 브랜도 편이다. 그가 더 위대한 배우라고 확신하니까. 근데 제임스 딘이 자긴 팬티 브랜드도 있다고 자기가 더 유명하다고 우겨대는 통에 애를 먹었다. 듣다 보니 틀린 말 같지도 않았다. 얼마 전 회사 근처 수제 햄버거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매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지겨웠다. 날씨가 좋고 뭔가 할 게 없으니 머리도 가뿐했다. 식당 가득 외국인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여기가 이태원도 아닌데 웬일이람? 어쩐지 여기가 유럽의 한 식당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사무치게 확연한 일탈이 그리워졌다. 난 다 때려치우고 떠나버리는 걸 못하는 사람이다. 잃어버릴 게 두려워 생각만 바쁘다. 그냥 안전지대에서 버티는 걸 선호한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다 제풀에 지친다. 그러니 늘 하던 것만 하는 수밖에. 그걸 행복이라고 V자를 그려봤자 자기 위안일 뿐이다. 빼곡한 일과를 마치고 나면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날 옥죄인다. 이럴 땐 영화관에 가서 톰 크루즈와 고개를 펼치며 다 잊어버렸는데 요즘엔 그것도 안 된다. 달관한 척 팔짱 낄 수 없다. 건방진 웃음을 머금을 수가 없다. 맘에도 없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러 극장을 찾았다. 이튿날 강남의 한 성당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갔는데 그냥 그 시간이 좋더라. 그렇다고 뭐 신의 은총을 받겠다고 종교에 귀의해서 마음을 편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니 기분이 괜찮더라. 왜들 졸린 주말에 교회당에 몰려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러 모았다가 주말에 가서 훨훨 날리는구나. 문득 영화 신부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느닷없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딸을 보내기 싫은 아버지는 겉으로 축하하는 척하지만 음흉한 사내놈에게 금쪽 같은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서럽다. 마음엔 하고픈 말이 수두룩한데 마음에 없는 소리만 짓거린다. 그러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초조함은 더해간다. 영화는 결국 딸에게 진심을 전한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로 끝이 나지만 현실에선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가 쉽지 않다. 영화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신부의 아버지 역시 큰 교회당에서 딸의 결혼식을 맞는다. 덤덤한 표정으로 딸을 보지만 마음이 어쩐지 서글프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러 모았다가 나중에 울어야지. 못마땅하고 귀찮더라도 정녕 소중한 이에겐 내 마음을 전해야 한다. 문자로라도 난 당신을 위한다고
은연중에나마 말해야 한다. 유치하고 어색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내게 달관은 회피다. 달관을 취한 모든 태도는 비겁하다. 달관을 핑계 삼아 도통한 척하면 곪고 썩는 걸 피할 수 없다. 인생은 불가피한 사고의 연속이고 온갖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 흩어진다. 굳이 말하지 않으면 진심은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냥 다 안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했다. 딱히 친하진 않은 이들과 누구보다도 다정한 얼굴로 떠들다 나왔다. 누구든 돌진하는 이 세계로. 2008년 일본 번화가 중 하나인 아키하바라 도로에 트럭 한 대가 날뛰듯이 이리저리 헤매다 고꾸라진다. 주말을 맞아 도로엔 수많은 인파가 관광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트럭은 군중 속에 나타난 맹수처럼 맹렬히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에야 멈춰선 트럭은 거친 굉음을 토해낸 후에야 문이 열렸다. 트럭이 토해낸 것은 왜소한 체구의 남성이었다. 이 남자는 트럭에서 내린 후에도 행인에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다. 범인의 이름은 가토 도모히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25세 남성이었다. 그는 한 용역회사에서 단순 노무를 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를 매일 인터넷에 올리며 억울함을 표했다. 처지를 비관하던 그는 어느새 공격적인 어조를 띠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역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편의점 종이팩에 청산가리를 주입하는 사건이라든지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테러도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뒤척이다 잠에서 깬다. 아직 컴컴한 새벽이다. 의식은 진즉 돌아왔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제 체육관에서 깜냥에 맞지 않는 쇳덩이를 들다 삐끗한 모양이다. 정작 잠자리에 들 땐 느끼지 못했는데 통증은 이제야 날 올가맨다.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얼마 남지 않은 수컷 기질이 옆자리 건아들과 경쟁을 부추긴다. 사뭇 느껴지는 미련함에 피식대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누군가가 날 찾기엔 느닷없다. 어떤 술 취한 놈이려니 하며 다시 눈을 감는다. 그는 몇 번씩 벨을 누르다 이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얼른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요지부동이다. 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다. 어렸을 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과 밖으로만 도는 형은 늘 부재했다. 친구도 없고 요령부득하여 늘 혼자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김치볶음에 밥을 해치우고 나면 오후가 나지막하다. 난 보지도 않는 TV를 켜놓고 기분을 낸다.
컴퓨터를 켜고 삼국지 게임을 하고 야한 비디오를 틀어보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도 시간은 켜켜이 쌓여 있다. 외롭지는 않았다. 겨우 아늑한 고요에 가까웠다. 내가 두려웠던 건 오직 이 시간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불시에 문을 두드리면 얼어붙곤 했다. 난폭한 소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지나가라 되낸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그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다. 난 눈을 감고 한참을 기다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렌즈를 통해 문 밖을 보았다. 키가 크고 얼굴은 시커멓다. 검은 외투에 가방을 들고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손에 우산이 들려있는 거로 봐선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다. 순간 내가 문 밖을 내다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두드림이 멈추었음을 깨닫는다. 난 몸을 돌려 횡댕그렁한 집을 바라봤다. 어제 읽다만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일상의 메커니즘이 교묘하게 뒤틀린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 언뜻 보면 알아차릴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지만 분명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느낀다. 2019년 이 세계의 사람은 태어나서 평범하게 죽는다. 물론 평범이라 부를 수 없는 죽음도 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고단한 제3처럼 결코 묻어날 수 없는 죽음도 있을 터다. 하지만 대체로 모두 비슷하게 죽는다. 내가 기억하는 특별한 죽음이란 기껏 문학에나 놓여 있다. 나는 궁금하다. 우리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그저 평온만 바라고 무탈하기만 염원하다 맥없이 툭 끊기는 건가? 일시적 쾌락을 위해 돈을 모으고 안정감이라는 허울뿐인 가치를 위해 하루를 희생하고 있나? 그저 사는 것 자체로 의미가 될 수는 없을까? 영화 아무르에서 죽음은 마치 노부부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는 괴한처럼 그려진다. 창문을 봉하고 현관문을 걸어 잠가도 죽음은 마치 창틀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빛처럼 인간에게 깃든다. 한치의 사려나 타협 없이 침대맡에 찾아와 숨을 앗아간다. 영화의 두 노인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실말이 없는 질문을 던진다. 해로한 부부라 할지라도 아직 가닿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 우린 늘 죽음을 익숙하게 말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어떤 표정도 짓기 어렵다. 도시의 질비한 아파트 숲을 지날 때도 생각한다. 곳곳에 자리한 저 방엔 드러나지 못한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 추측이지만 어느새 확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난 글을 쓸 때마다 불행과 비극을 떠올린다. 태연한 표정 뒤에 숨겨진 속내를 상상한다. 각기 다른 불행은 그럴싸한 글이 되고 난 고통의 우열을 나눠 평하기에 이른다.
난 다시 생각한다. 그렇게 불행이 찬란히 돋보인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그의 도드라진 불행이 장렬히 고꾸라지면 난 뭘 느끼는 걸까? 고유한 고통은 날 사로잡는 바가 있다. 치밀하게 직조한 플롯은 고통을 형상화해서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가방 속에 담긴 비극은 내 삶이야 될 것도 못 된다는 듯 욱신거린다. 누군가의 고통이란 먼 발치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구경하는 비겁한 쓰라림이다. 그건 당연하면서도 서글프고 욕이 불쑥 튀어나오는 기분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그의 통증이 다시금 잠잠해져 누구도 돌보지 않는 평탄한 삶으로 사그라들기를 바란다.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평범한 일상에 놓이길 바란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에 겨워도 파티션 뒤에 숨어 커피를 따르며 한숨 돌리길 염치 없이 바라본다.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 빨래는 여러모로 귀찮다. 홀로 사는 난 빨랫감이 적어도 늘 세탁이 버겁다. 좀 더 있다 해야지, 오늘 입은 옷만 더러워지면 해야지 하다가 속옷함이 텅 빈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어려울 게 있나 싶지만 반평생 빨래를 하신 어머니도 여전히 지긋지긋해 하시는 걸 보니 그럴만도 하다. 세탁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땐 노동이 줄어들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생은 갖춰질수록 더 부산스럽기 마련이다. 과거엔 며칠씩 입던 옷을 요즘엔 한 번만 입고 빤다. 얼룩이 조금만 묻어도 가차없이 벗어 젖힌다. 난 잦은 빨래와 빈번한 건조의 세상에서 쿰쿰한 냄새를 피운다. 오늘 아침에도 세탁통을 앞에 두고 뭘 섞어 빨지 말라고 했는데 뭘 손빨래 하라고 했는데 골몰하다 어제 입은 옷을 다시 걸치고 집을 나섰다. 딱히 가고 싶은 데가 떠오르지 않아 동네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각까지 딱 3시간 남았다. 문보영 시인의 책기둥을 읽다가 내려왔다. 시인의 감촉을 떠올리며 뭔가 써보려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에스프레소를 손가락에 끼고 근사한 척했다. 다리를 꼬고 창밖을 보니 그리운 시절이 떠오른다. 좋은 날씨를 핑계 삼아 쓸데없이 시간을 되감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수한 유럽 국가를 여행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가 빛처럼 빠르게 흘러갔을까? 아니, 그렇진 않았다. 지금도 눈에 선한 유려한 도시를 걸었으나 결코 시간은 날 앞서가지 않았다. 여행은 과다한 정보 유입 탓에 의식을 팽팽한 긴장으로 내몬다. 시간은 평소답지 않게 조금 뒤처져선 손을 회회 젓는다. 낯선 저녁거리에서 두리번거리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들고 갸우뚱하면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흐른다.
여행은 시간을 늦추고 찰나를 각인한다. 난 여행의 가치를 그렇게 이해한다. 여행이 시간을 몸소 체감케 한다면 책은 시간을 확장한다. 늘 새로운 신간을 사들여 첫 장을 펼 때마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어코 책을 놓지 않는 것도 확장의 쾌감에 기인한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읽으면 갑갑한 일상의 숨통이 튄다. 일터에서 온 힘을 빼고 퇴근에서도 졸음을 참으며 책을 읽는 건 내 생에 결코 누릴 수 없을 시공간을 접하기 위해서다. 생을 이탈하는 독서라는 체험은 굳이 오슬로에서 청어 요리를 먹어보지 않아도 스위스 시계 산업 장인과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타인의 삶에 닿을 수 있다. 문학은 누군가에게 무용할지 몰라도 적어도 세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쓰임새를 가진다. 현실의 지리멸렬한 좌표 평면에서 벗어나 허구라는 시간축에 서면 생은 입체적인 모양을 드러낸다. 엄연한 여행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시내 여행을 할 때 마르모탕 미술관을 구경했다. 순전히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막상 그림을 마주하자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에서 본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흥을 가졌다. 실물이 가진 양감과 질감은 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한다. 빽빽하게 걸려있는 그림을 보면 화가는 죽어도 작품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 감동한다. 모든 게 소멸해도 예술만은 그 자리에 건재하다. 1872년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리며 작품이 가닿을 여파를 떠올렸을까? 서울 한 구석진 카페에서 잡념에 빠진 한 청년에게 자신이 그린 아침 풍광이 닿을 줄 알았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무수한 이가 인스타그램으로 모네의 그림에 해시태그를 붙인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은 덧붙여 전 세계 여행자의 필수 코스로 자리한다. 희미한 새벽 햇살이 한 남자를 호위하는 사각털 속 시간은 영원을 거닌다. 다시 말해 예술의 본질은 시간을 붙잡는 것이다. 문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밤의 낭만을 선사하고 허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서서 본 그림에선 박제된 시간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 금쪽 같은 주말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연애란 결국 시간을 떼어주는 일이다. 비포 선라이즈를 비롯한 이 시리즈를 보며 마음을 졸이는 이유는 얼마 후면 헤어질 시간이라는 서스펜스다. 새벽 황혼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보챔이 등허리를 시큰하게 한다. 시간을 이어가려 이런저런 말을 꺼내지만 짧은 만남은 결핍을 남기고 사라진다. 하루는 24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충전되지만 늘 갈급하다. 이런 와중에 누군가에게 짧은 하루를 떼어 선물한다는 건 기적과 같다.
날 바라보는 눈을 외면하긴 어렵고 보채는 말투에서 조급함이 풀어진다. 그럴 땐 시간이 한없이 도드라진다. 전에 없던 다정한 마음에 스스로 놀란다. 난 내 부족한 시간을 쪼개 그에게 내어준다. 잘 안 되지만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 살면서 무수한 계획이 틀어졌다. 내가 바랐던 삶이 아니라는 자각은 출근길에 명확히 드러난다. 어느새 꿈이라는 말은 낯간지러운 소리로 들린다. 귀를 후비며 시니컬함을 무기 삼아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며 짐짓 쿨한 척하지만 패배감은 비어져 나온다. 연애는 내가 오로지 실현 가능한 바람이다. 온기에 감격하고 시간을 끝없이 의식하게 하는 유일함이다. 냉혈한 내가 손을 비비고 적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기도 하다. 청바지를 사려고 리바이스에 가면 한 뼘 넘게 잘라내야 한다. 왜 이리도 많이 잘라야 할까? 옷은 왜 말도 없이 길어질까? 난 여전히 평균치를 향해 바동거리지만 턱도 없다. 대학 시절엔 온갖 빨랫감을 너나 할 거 없이 세탁기에 쳐넣고 건조까지 단번에 끝냈다. 옷이 커도 그냥 입고 해져도 빈티지라고 우겼다. 시간을 물처럼 쓰면서 한없이 낙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나이를 먹으며 비싼 옷이 많아졌다. 손빨래, 드라이클리닝, 다림질이 필요하다. 세탁소를 가는 것도 일이다. 어차피 더러워질 걸 비싼 돈 주고 맡겨야 한다. 세탁소는 시간을 아끼는 데는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는 왜 물빨래 해도 되는 걸 가져왔느냐며 통박을 한다. 이런 것까지 나한테 맡기냐는 표정이 날 위축시킨다. 아저씨는 내 대답은 들을 생각도 않고 신용카드를 뺏듯이 가져간다. 아저씨는 동남아 출신으로 보이는 한 청년을 쥐잡듯 잡는다. 종이처럼 구겨진 표정으로 달달 볶는다. 귓전에 울리는 4옥타브 미데시벨 목소리에 마음이 참혹해진다. 내가 세탁소를 이용해서 아낀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혈혈단신 한국으로와 영문을 알 수 없는 동네에서 정체 모를 욕을 먹는 친구의 이름은 뭘까? 그는 이 시간을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기억할까? 난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근처 지하철역으로 바삐 걸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